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현재 구간 엇갈리고 있죠. 어제장 1% 넘게 올랐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4천억 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에서는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코스피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일부 종목들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또 오늘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어제 상승분을 좀 뱉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주도 섹터가 흔들리자 시장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주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의 강세, 여기에 더불어서 엔터주까지 오늘 상승세에 가세하면서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떤 포인트로 시장 바라봐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우수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현재 구간 LG에너지솔루션 조금 버텨내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죠. 어젯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목요일 아침에 할 텐데 그 예정을 앞두고 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등은 올랐지만 또 AMD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 모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총 상위단에서 방산, 조선 관련한 종목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자동차주들도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여러분들도 관련한 골자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LNG 관련해서는 LNG 프로젝트 같이 참여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또 LNG 관련한 가스관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오늘 바이오주들의 상승세, 그 가운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어제장에서도 그랬지만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물론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개별적인 기업들의 모멘텀, 호재가 전해지면서 돋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목별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그래도 버텨냈었던 섹터가 있었으니 대형주 안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 종목들이었습니다. 연기금에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 규모를 열어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0억 조금 넘는 규모라고는 하는데 연기금 러브콜 받았던 시기는 작년 가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에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요. 당시에는 하루 이틀짜리 상승의 배경이 되는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쪽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탄산 리튬을 비롯한 리튬 가격이 바닥 대비해서 반등하고 있고 사실 지금 그 추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더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사인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진 않죠. 어쨌든 계속 중국 쪽에서는 지금 업계의 저가 출혈 경쟁을 관리하겠다라고 방침을 강조해온 그래서 앞으로 9월이죠. 9월에 이 중국 관련한 이제 공급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공급 개혁안의 발표가 임박해져 있는 만큼 관련한 모멘텀이 아무래도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또 2차 전지 쪽에 수급 유입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가운데 또 연기금까지 샀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오늘 버텨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해서는 항상 2차 전지는 양극재 그리고 그 지역별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죠. 내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 표, 그 밖에 다양한 지역들도 더 있었는데 대표적인 지역만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EV용 2차 전지의 수출액 추이를 보시죠. 지금 YOY가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인데요. 바닥 대비해서 조금 반등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EV용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체되어 있다. 이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ESS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관련한 부분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LG화학이나 에코프로 BM이 있는 지역이죠. 이쪽에서도 지금 YOY로 갑작스럽게 수출 데이터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뭐 유명한 기업은 LNF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LNF가 있는 대구 지역 역시나 YOY로 굉장히 급증한, 그러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수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과연 이번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정말 바닥 대비해서 2분기를 바닥 찍고 3분기 더 나아질지 여부를 우리가 아직까지 숫자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둘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2차 전지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사실 주가가 꽤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많게는 40% 이상의 바닥 대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투자의 시점에서 늦지 않았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시장에서는 일부 코스닥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 좋았잖아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 이어가지만 어제 대비해서는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고요. 이제는 엔터주들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사들이 다양한 쪽에 있어서 지금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죠. 뭐 신보 발매 부분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그런 수익도 있지만 결국에는 물건을 팔아서 지금 MD를 팔아서 수익 내고 있는 구조가 점점 더 공고히 되고 있고요. 그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SM의 실적 발표 내용을 봐도 MD 판매가 만들어낸 그 실적의 볼륨 증가가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SM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YG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나 또 그리고 하나 또 뭐죠?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가운데 있어서 항상 제가 엔터주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디어유가 오늘장에서도 다른 엔터 파생된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어유 관련한 데이터 하나 보시죠. 오늘 상승도 그렇지만 디어유는 사실 중국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39%,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죠. 텐센트와의 합작법을 만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아티스트들은 더 늘어날 거고 관련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디어유 버블이라는 플랫폼의 구독자 수 추이를 보면요. 살짝 슬로우해졌다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중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만큼 저 구독자 수의 추이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엔터 사사도 좋긴 하지만 나는 그냥 전체 엔터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디어유 같은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엔터주에 대한 매력은 참 많은데요. 또 엔터주도 못 오른 게 아니거든요. 관련한 시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전략 궁금하시죠?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9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0.65% 낙폭 조금은 줄이고 있습니다. 3,189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801선에서 0.39% 800선을 회복하면서 현재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 짚어보고 전략까지 확인해 봐야겠죠.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좀 힘이 없어요. 어제도 물론 코스닥이 더
가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뭐 뉴욕 증시가 또 조정을 좀 받았던 네.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물론 뭐 몇 가지 MOU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는 또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대형주가 탄력을 받을 만한 좀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또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또 개별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대형주 단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어떤 활발한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대감, 그다음에 리포트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코멘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중소형주들로 몰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게 이제 엔터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엔터 업종들을 보면 증권가에서 이제 긍정적인 목표가를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내용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 증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몇몇 증권사에서 각각 다른 종목들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어떤 증권사에서는 SM을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YG엔터를 얘기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슈몰이에 따라서 엔터주들이 실적 모멘텀으로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후속적으로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 한국과 같이 동행하겠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중소형주들을 좀 종목들이 몰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로봇주들이 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또 로봇주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MOU의 후속 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매기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주 조정, 중소형주 상승 그런 것들이 오늘의 시장의 모습이 아니겠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 가운데서는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건 경협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난티를 비롯한 좋은 사람들 모두 음봉 전환하면서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었던 아난티는 현재 1%대 하락이고요. 좋은 사람들 주가도 장중에 현재 9%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4%까지 현재 고점 대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사실 뭐 다양한 종목들, 조선 쪽에 있어서 협력은 역시나 또 강화가 됐고요. LNG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 초반에도 LNG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던데 조선주는 아무래도 좀 올랐다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서 그런지 네. 일부 종목들 사실은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돼서 오늘 좀 엇갈리네요. 삼성중공업은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견조했었어요. 주가 네. 상승이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침에 저는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들이 대거 쏟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장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때 있는 상태이고 삼성중공업도 한때 마이너스를 나타낸 적이 있었죠. 플러스를 이제 기록했다가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격언처럼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 뭐 기존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세론으로 좀 작용하면서 외국계 이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정 펀드가 한번 좀 매물을 쏟아낸 게 아닌가. 외국계 창구들이 지금 수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행스럽게도 추가 하락이 더 깊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저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한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시각이 있었었죠. 하나는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확정을 짓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우리가 뭐 관세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야? 원전과 관련해서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뭐 방위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올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이 이제 무난히 끝났다라는 점에 있어서 기존에 알려졌었던 내용들이 확인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특정 펀드들의 어떤 청산이라든지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아침 변동성이 좀 컸었던
그런 요소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무난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시장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다음을 바라보겠죠. 네. 여전히 뭐 상수인 세법 개정,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이어지는 각각 금통위들이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할 것인지 이제 시각은 이제 관세보다는 그런 후속에 남아 있는 불확실성으로 시선이 돌아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시장 키워드 무엇으로 또 잡아볼 수 있을까요? 10가지 키워드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로봇 두뇌,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로봇 얘기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사주 의무소가 전기차 인센티브, 페이스메이커, 조선업 르네상스, 러우 직접 협상, 캐대현 지독한 열풍, 러시아 석유 제재, 원전 협력 확대, 김정은 만나달라. 오늘 키워드가 좀 재밌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원전 협력 확대. 오늘 원전주는 좀 하락하는데 결국 에너지원 중에서 원전 얘기가 또 꺼내졌다라는 게 또 우리나라 원전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원전주를 좀 안 다룰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뷰는 솔직히 아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내용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11개 협력 중에 원전과 관련된 협력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전주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현명해지신 게 지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문제를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 다시 재협상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 문제는 물론 그것을 뭐 우리가 그 협상을 쉽게 뒤집어 엎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일종의 MOU 성격의 SMR 개발이라든지 몇몇 전력을 같이 협력을 하겠다, 공급을 협력을 하겠다, 기술 개발 협력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오히려 실망감을 자아낸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이제 SMR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두 가지 사항이 있죠. 첫 번째는 MOU다라는 거죠. 구속력이 없는 협약 체결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니겠나.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SMR 개발을 하더라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이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원전 르네상스를 미국에서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원전주들이 며칠 반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거기서 이제 쏟아진 것들이 아니겠나. 오히려 며칠 오르지 않았다라면 오늘의 변동성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러한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좀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 3일 오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 실망 매물, 그다음에 신중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전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조금 물량을 줄여가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기술 개발도 향후에 일어날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MO에서부터 실질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일단은 조금 물량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물량을 줄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주 오늘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뭐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약간 펀더멘털의 훼손까지는 아니지만 투자 심리 훼손이 될 만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슈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반등 이후에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구간으로 삼아보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본다면 일단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네. 원전 아니어도 원전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전이 아니어도 원전주로 볼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꼭 원전만이 있어야만 주가가 올라가지만 네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원전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전력기기 쪽하고 원전 개발 어떤 그런 부분 이슈만 가지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멘텀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싶어요. 근데 바로미터는 저는 6만 원 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6만 원을 하회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6만 원을 좀 지지하게 된다라면 재반등 사이클은 열려 있다라고 봐요. 6만에서 6만 5천 원 사이가 상당히 좁은 박스권 10% 내의 밴드 구간인데 이거 지지 여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고 수요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6만 원에 깨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네. 그때는 한번 두산 엘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오늘 내일 6만 원을 깨려고 내려간다라고 본다라면 그때는 조금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6만 원대가 굉장히 또 주요한 지지선이 될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로봇 두뇌 이야기입니다. 신형 로봇 두뇌를 판매한다.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약간 하반기에는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로봇 얘기가 미국 쪽에서 정말 많이 들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법도 있기도 하지만 AI를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만들어서 이 산업을 육성하려고 정부 쪽에서도 그렇죠. 노력하잖아요. 하반기 어떻게 로봇의 르네상스 시장에서 좀 펼쳐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발점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독자들은 뭐 1,000만 원대 로봇도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중개 선보이는 게 한 개당 한 1억 정도 한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제 한 1,000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옵션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소위 이제 깡통 로봇이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대가 나왔다라는 건 중국이 앞서고 있죠. 여기에 이제 긴장한 것은 이제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은 엔비디아의 어떤 GPU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라면 로봇 두뇌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는 측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로봇 관련주 이건 더군다나 또 이제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싱이 맞춰진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또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11개 MOU 중에 또 인공지능의 협업에 관련된 또 내용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결국 로봇 쪽으로 이제 발전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법이 나오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바로 그러면 로봇이 우리가 대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이 있으면서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겠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이 있죠. 안전성이라든지 보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또 심리적인 부분들도 또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자율주행보다 빠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공간 내에서 한정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향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사실 로봇 관련한 종목들 지금 뭐 유일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국내 로봇은 아쉽게도 항상 기술력을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지금 맞습니다. 실적을 내고 있냐라는 것에 있어서도 좀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뭘 보면서 형님 있는 기업으로 선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형님 이제 있는 뭐 기업.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제 산업용 로봇의 이제 네네. 대장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꼭 엔비디아의 어떤 로봇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경제 포럼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면 카카오를 한번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좀
한 보름 가까이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상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외국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창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현재 구간대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싶어요. 더군다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로봇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실용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기업이 거의 뭐 카카오가 유일무이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나름대로 다 자체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효용성과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가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AI 관련주로 보자. 저는 그렇게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를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장 카카오의 주가는 0.3%대 상승한 6만 5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AI 모멘텀에 있어서 하반기를 기대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뭔가 AI 모멘텀 저도 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실 근데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는 오히려 지금 더 안 좋죠. 주가가 엄청 많이 네. 빠졌고요. 카카오는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좀 막혀 있는 네. 6만 5천 원대 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AI 모멘텀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멘텀도 그렇고 차트상에서도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차트 흘러내리는 왜 차트죠. 이러는 거예요, 네이버?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올랐을 때 카카오가 먼저 올랐고요.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올라줄 때도 카카오가 먼저 올랐고 네이버가 후속적이었죠. 우리가 2020년만 하더라도 네이버 오직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2021년은 이제 카카오고 그다음에 네카오라는 이름이 붙긴 했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동력이 없죠. 물론 네이버가 잠깐 올랐었던 것은 이제 실적이 좋았고, 근데 실적이 좋았던 것은 이제 광고 수입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인데 AI 모멘텀은 아쉽게도 우리가 좀 약하다라는 거. 카카오는 AI에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카카오에 있으셨던 분들이 정부에 들어갔다라는 모멘텀.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모멘텀을 나타냈고요. 차트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카카오가 현재 지금 6만 5천 원, 6만 4천 원 구간대에서 보름 가까이 횡보했다라는 심정은 이거는 주가가 그 이동평균선을 불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이동평균선과 봉의 크기가 벌어지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정이지만 기간 조정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70% 이상 되는 그런 차트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내에서는 카카오가 가장 세다. 오히려 심적으로는 좀 네이버가 더 편안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이버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태고 카카오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면 카카오를 심정과는 반대로 매수 구간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차영주 소장님 생각하시는 카카오의 올해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굉장히 10만 카카오 가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 네. 노력은 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요? 그러니까 10만 카카오까지는 10카오. 좀 발음이 좀 그런데 10만 카카오까지는 네.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7만 원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다라면 네. 오히려 지금 현재 7만 원이 벽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7만 원은 그렇게 벽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불과 10%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10만 원을 놓고 본다라면 그럴 때 현명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좀 현명하다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노련한 투자자분들은 네. 9만 원대 한 초중반을 목표가로 보겠죠. 왜냐하면 10만 원을 간다 그러면 꼭 10만 원을 가는 게 아니라 9만 원 초중반만 가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한 30%, 25% 정도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초중반을 목표 가격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과연 AI 모멘텀을 하반기에 잔뜩 품고 주가가 다시 1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조선업, 르네상스. 지금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가 5%,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인가요? 필리조선소 이재명 대통령의 예, 요즘은 방문이? 좀 이제 방문하시고 곧 이제 귀국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하락이 나타나면 단기 쌍봉이 나와버립니다.
차트상으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일단 하나오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익을 한번 실현하시는 것도 좋다. 지금 분위기가 워낙 지금 급냉을 한 상태이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를 좀 받아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수급 논리로 저는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 봉, 그러니까 쌍봉이니까 두 번째 봉에 있어서의 음봉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투매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파느냐? 이렇게 좋은데 왜 파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고 선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외국계 특정 펀드에 매도일 수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수급이 단기간엔 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필리조선소와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성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MRO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이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없죠. 물론 이제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만 수주 소식이 나오려면 미국에 있어서는 존스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고 물론 공화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까지는 주가는 먼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후에 존스법 개정에 대한 어떤 그 뉴스가 나온다라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뭐 여기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든지 그럴 때 재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진짜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오프닝 브리핑을 할 때 삼성중공업도 마스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뭔가 의미를 있는 행보를 보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때마침 삼성중공업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 삼성중공업은 사실 LNG 쪽에 조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오르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또 관광주도 또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개발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이재용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 조선주들이 다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버티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게 그 군사적인 군함을 안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하신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니까 하나오션을 팔고 삼성중공업으로 갈아타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조선주는 같이 보자. 오히려 지금으로서 변동성 확대를 오히려 조심해야지 조선주 내에서 갈아타기는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은 조선주를 만약에 매도하신다라면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서 조정을 차라리 노려보는 것이 낫지 지금 빠지는 종목을 팔아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산다라는 개념은 오히려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탑픽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사이에 유일로보틱스 주가가 12%나 급등합니다. 로봇 살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서부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지금 이제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윙 관점의 접근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있고 더군다나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을 이제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투자 금액 50억 달러 늘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 부분 주가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차 소장님의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예,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2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제철, 자동차, 로봇 이걸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유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현대제철과 같이 해서 이제 제철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현대차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일괄 생산 체계, 그다음에 로봇과의 협업,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미국에서 있어서의 새로운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간의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의 공방 속에서 나름대로 봉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루한 종목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만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지만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낸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같이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그래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2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뭐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지만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는 그렇습니다. 차트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주변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할 때 네. 지인들이며 방송 같이 하는 분들이며 이렇게 토론을 할 때 현대차가 그래 뭐 정의성 회장도 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거 결국에는 관세 영향으로 그리고 앞으로 업황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되겠나? 매출의 볼륨이 커질 수 있을까? 영업이익 결국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관세는 이제 우리와 미국이 이제 일본이 같은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제 만약에 250억 달러 투자해서 제철,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 현대차를 자회사로 둔다든지 사업부로 두면서 연결 재무제표를 갖고 오게 된다라면 거기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국내 재무제표는 관세가 부과된 부분을 놓고 보면 그거를 둘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오히려 재무제표상에서는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현대차가 미국 진출할 때 국내와 미국의 판매 가격을 달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감가상각을 국내만 적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탑픽 정보 현대차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장 정리해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SK인베스트먼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그 후로 관련주들에서 뭔가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에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던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회담 이후에 강한 수급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온전히 제거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담감, 전반적인 증시에 거쳐 차익 실현 물량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내보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후에 우리가 다양한 매크로적인 이슈, 아직까지는 좀 더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이 9월 이후에 몇 차례 인하를 할 것인지, 큰 폭의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전망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PCE 그리고 고용, 그 이후 CPI까지 이런 이벤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정상회담 결과 등으로 지수 흐름이 아직까지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오전 시장은 업종 차별화가 계속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회담은 아무래도 우리가 큰 소득을 얻어가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종료됐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아무래도 조선이나 남북 경영주 중 단기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섹터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보다는 수급적인 쏠림 현상, 지금의 오전 시장과 같은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미국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분간은 오늘처럼 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모이는 쪽, 조선이나 남북경협 쪽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송가람 대표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HJ중공업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쉽, 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HJ중공업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조선업 관련해서 한 번씩 주가가 오를 때마다 가장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슈가 있던 쪽이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회담에서도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가 무난하게 논의가 됐다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조선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추가적인 수주 확대 가능성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조선주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군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빅3 대형 조선사들 대비했을 때 기술력이 있고 이슈도 있지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에서 지금 신규로 조선주를 접근해 보신다면 이 HJ중공업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조선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되는 모습, 거래대금도 유지하면서 줄여나가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 신고가 이후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짧게 1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안고 있고요. HJ중공업, 조선업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께 지금 자리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HJ중공업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셨어요. 원전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래도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아요. SMR 쪽에서 또 협력 이야기들도 들려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MR과 같은 협력 이야기, 그 외에도 다양한 협력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 이슈가 미국 우라늄 농축 시설 투자 추진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양국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추가적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원자력 산업의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발전 설비 제조, 시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은 한미 원자력 협력 심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유동성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인프라 투자가 이어진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이런 단기 박스권에서 강한 눌림이 한번 나왔지만 이 부분은 이 웨스팅하우스사와의 계약 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인센티브 문제로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눌림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이슈 이후에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면에서도 회복된 모습, 단기 박스권 이탈 이후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매수로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85,0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5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 원자력 협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설명 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공략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저희 세 번째 공략주는 APR 챙겨주셨고요. 대표님, 그런데 APR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설명을 주셨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APR을 가지고 온 부분은 우리가 K뷰티 쪽 그리고 K컨텐츠 쪽에서 매수할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그렇고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섹터,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 APR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K뷰티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이슈가 있죠. 바로 코스피 대형주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인기 캐릭터와 협약 그리고 이 부분에 K뷰티 산업의 강력한 성장세가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K컨텐츠들의 인기가 계속된다면 이런 APR의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APR은 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시장에서 위상 강화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주목을 해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한류 K뷰티 쪽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 이후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출적으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이 APR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컨텐츠 쪽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APR 외에도 한류 내에서 다양한 섹터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승격, 타닉핀과의 이슈 이 부분이 있겠지만 K뷰티 쪽에서는 APR을 필두로 파마 리서치, VT 이런 회사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모두가 같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이런 한류 관련된 종목군에서 순환매를 기대하고 중소형주를 가져가는 방법도 단기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APR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 K팝 쪽에서는 YG 엔터라든지 하이브 이런 회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겠다. K푸드도 우리가 소외되었지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닭볶음면에 이슈가 있는 삼양식품이라든지 우양 같은 회사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캐릭터 부분에서 오로라, SAMG 엔터 같은 회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 전체를 K한류 쪽에 어우를 수 있는 회사, 꾸준히 주목할 수 있는 회사는 AP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래량 줄이고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 여부 확인 이후에 분할로 충분히 매수 접근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2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0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 선두주자 APR이죠. 하반기의 실적도 더욱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차근차근 담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이 APR 말씀을 주시면서 K 콘텐츠 쪽으로까지 분야를 훨씬 더 넓혀 주셨잖아요.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K 식품으로는 삼양식품, 그리고 콘텐츠 우리 만화 캐릭터 쪽으로는 오로라까지 한번 봐보자라는 설명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최근에 웹툰 관련주들이 또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번씩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잖아요. 웹툰 쪽은 앞으로 전망 좀 어떨까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웹툰 시장은 지금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콘텐츠 시장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던 점이 다양한 이런 IP를 활용한 멀티 콘텐츠 외에도 이 웹툰 자체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웹툰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이런 2차 판권으로 확대가 추세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글로벌 웹툰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7%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전체적인 시장적인 부분 그리고 매출 증가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웹툰 플랫폼 업체들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매출의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었지만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북미 쪽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 다른 국가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드라마, 영화, 게임의 2차 판권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지켜볼 만하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또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웹툰 분야 육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자해서 5대 문화 강국 공약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살펴본다면 세제공제 대상까지도 확대하겠다는 다양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호재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매출 증가에 따른 펀더멘털 증가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섹터다. 이 안에서 다양한 지금 해외를 진출한 기업들 외에도 앞으로 진출할 회사들 꾸준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웹툰 시장 자체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웹툰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 게임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웹툰 관련주에서는 꾸준한 관심 더 봐야겠다라는 설명 주셨습니다. 이렇게 웹툰주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 새벽에 진행됐던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후에 또 정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현대차라든지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의 이 새로운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또 이런 계약 확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관심을 가져볼 섹터는 어느 쪽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큰 이슈였죠. 전체적인 평가 자체는 한국 상황에 대한 비판 발언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회담 자체는 무난하게 종료가 됐다라고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라든지 구체적인 협상 이 부분은 나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실망감은 없지 않았지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분야, 북한 문제 이런 국내에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경제협력 부분, 대북 분야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북 이슈에 대한 단기 흐름들이 나왔던 테마성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선과 그리고 원자력, 전력 이 파트를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즉 이 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고 발언이 계속 나왔다. 그리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볼 점은 원자력과 전력 부분. 이 부분은 포스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추진하고 협력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측면에서는 에너지 안보 차원 그리고 협력 부분 이 두 가지 체크해 본다면 전력주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조선과 원자력 전력 섹터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원자력, 전력기기,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되겠다라고 꼽아주셨고요. 앞서 살짝 대북주에 대한 언급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프리마켓 안에서는 이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막 5%, 6%씩 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정작 본장 들어와서는 그거보다 약간 내어준 상승폭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대북주 쪽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매우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미팅 하겠다라는 부분 질문이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올해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올해 안에 대북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정상회담에 대한 측면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협주를 중심으로 한 대북 관련주 단기로 수급 쏠림 현상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할 점은 단기로 급등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중소형주의 테마주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점에서 매수 이후 기다려보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왔다가 그 상승분이 내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그래도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이 지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이죠.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이런 상법 개정안이 완료가 되게 됐을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국내에서의 수급 부분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특정 법안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보겠지만 수혜를 보지 않는 기업들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기보다는 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크게 이슈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 체크를 해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지 않은 섹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세법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정확하게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세법 개편안에 대한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10억에 대한 기준을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혹은 결론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기사 자체에서도 아직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매크로적인 이슈 그리고 상법 개정안과 세법 개편안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그 두 가지 또 한 가지로는 박스권에서 순환매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보신 것이 좋겠다. 지금은 아직까지 매물 소화 이후에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박스권 내 종목권 장세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박스권 내에서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펀더멘털 그리고 실적 위주로 하반기에 꾸준히 이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는 회사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세법 개정안 영향을 덜 받는 섹터, 로봇 섹터 같은 쪽에 집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들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노태문 사장이 마이크론 CEO와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과연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고요. LG전자가 희망퇴직을 받게 됩니다. 과연 생존 모색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는 SK스퀘어, 과연 배당까지 나설 수 있을지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려고 했었던 마이크론의 D램 제품의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태문 사장이 마이크론의 CEO와의 만남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비중이 감소하긴 했지만 D램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과 함께 다시 한번 협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그런 자리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마이크론 제품 탑재 비중 그리고 향후에 마이크론 협력 확대 여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만남이 왜 이루어진 걸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은 지난달 24일 노태문 사장은 산제이 메우로트라 마이크론 CEO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만남은 마이크론 CEO 대표가 지난달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사업장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양사가 다시 한번 D램 협력 관계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소식을 전한 관계자 역시 현재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D램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바란다는 당부의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도 마이크론이 최근 삼성전자의 MX 사업부와 갤럭시 시리즈에 D램 공급망 내 핵심 거래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이 양사 간의 협력이 한층 깊어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에서도 나오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D램 부분에서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되는 D램을 공급하는 공급사로서의 지위가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갤럭시 S 시리즈 내에 D램 공급사로서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갤럭시 S3 시리즈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D램을 납품하기는 했었지만 그 비중이 좀처럼 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10여 년간 그 비중이 늘지 않았던 때다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공급망에서 빠진 상황에서도 그 비중이 늘지 않아 곤혹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갤럭시 S25 시리즈부터 탑재되는 물량의 40%를 마이크론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 위상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삼성전자도 이번 마이크론과의 회동 자리에서 양사 간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25에 탑재되는 그 마이크론의 제품의 비중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 비중 줄었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가 뭐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마이크론이 탑재하기로 했던 D램 비중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초 해당 소식을 전해줬던 관계자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하는 마이크론의 D램 비중을 60%로 책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초도 물량을 비롯해서 초기 3개월간 생산량의 전체 60% 대부분을 마이크론의 LPDDR 시리즈가 탑재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발열과 제어 부분에서 수율을 맞추지 못한 탓에 마이크론 제품을 대거 탑재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 DS 부분의 경쟁력이 회복이 되면서 제품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DS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마이크론의 제품 비중도 40%로 줄어들게 됐지만 이게 마냥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그동안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저조했던 점과 현재 마이크론이 오포, 샤오미 등 중국 제품사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40%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협력 방향은 어떤지가 궁금한데 어떤 진전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 부분에서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급사로서 마이크론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가격 협상력도 삼성전자 DS 부분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의 MX 사업부는 보통 분기별로 공급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마이크론과 관련해서는 올해 3분기 납품하는 LPDDR 시리즈와 관련해 삼성전자 DS 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향후 내년에 선보일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이크론과의 협력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업계에 따르면은 MX 사업부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는 마이크론의 신제품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마이크론이 현재 차세대 제품으로 개발 중인 LPDDR 시리즈에 대한 초도 물량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마이크론이 6세대 D램 제품의 공정에 맞춰진 1감마 공정으로 제작한 샘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LG전자 소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가 TV사업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글로벌 TV 시장에서 LG전자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계에서 좀 보면은 희망퇴직의 TV 부분에 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지금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희망퇴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우선 알려진 바로는 네. LG전자가 TV 사업을 이끌고 있는 MS 사업부에서 현재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대상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만 50세 이상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성과가 저조했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LG전자가 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실시했던 희망퇴직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을 하고 올해 희망퇴직자에게도 23년도에 실시했던 희망퇴직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치 연봉과 위로금 그리고 자녀 학자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LG전자는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서 표면적으로는 인력 선순환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은 최근 2년 동안 LG전자의 만 50세 이상 임직원 수 비중은 2022년 13.5%에서 지난해 16.3%로 2.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번에 희망퇴직 관련한 내기들이 좀 예견된 수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무래도 LG전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전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전에 임원들을 먼저 이렇게 퇴직 명단에 올렸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급 임원들을 줄인 만큼 임직원단에서도 희망퇴직이 예견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LG전자가 이달 중순 공시했던 분기 보고서만 보더라도 MX 사업본부에 소속된 임원 수는 2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1분기 31명과 비교하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퇴직자 몇몇만 봐도 그동안 BS 사업부장이자 MS 사업부를 이끌고 있었던 장익환 부사장을 포함해 우종진 전무 등이 주요 임원들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MX 사업본부 임원들이 잇따라 퇴직했던 점을 근거로 LG전자가 올해 상반기부터 희망퇴직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부터 직원단까지 대규모의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 구체적으로 무엇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LG전자에서는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한 조치라고 밝히긴 했지만 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TV 사업이 부진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뽑고 있는데요. 생활가전을 담당하고 있는 HS 사업본부와 전장 사업,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는 BS, 그리고 에어컨 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ES 사업본부와 달리 TV 사업을 이끌고 있는 MS 사업 매출이 올해 2분기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숫자만 보더라도 올해 2분기 MS 사업본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4조 3,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개 분기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인데요. 수익성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사업부와 달리 MS 사업부가 적자 전환하는 등 실적 부분에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게 됐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효자 역할을 했던 TV 사업의 부진으로 LG전자 역시 전사 차원에서 실적이 부진한 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 LG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인력 조정이 LG전자에 과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서도 실적 개선이 아마 쉽진 않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실적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당장 오는 3분기 실적 역시 부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6,131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컨센서스가 부합할 경우 영업이익은 1년 전과 비교해 18.4% 감소하고 2분기 직전 분기 대비로도 4%가량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추정이 나오는 배경으로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LG전자가 마주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TV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비용 절감을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세 정책의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 향후 전사 차원에서도 희망퇴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SK그룹 이야기입니다. SK가 그룹 차원에서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주사인 SK스퀘어의 배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지금 원활하게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죠. 이 성과를 좀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평가인데요. SK 리밸런싱이 현재 어떻게 SK스퀘어의 배당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SK스퀘어의 배당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리밸런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SK가 리밸런싱을 주로 하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 사업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배터리,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인데요. 물론 SK그룹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현금을 계열사 곳곳으로 내보내기 위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SK스퀘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현재 지배 구조 체계 아래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하고 있는 배당금을 수령한 SK스퀘어가 다시 한번 SK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SK스퀘어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이 이번 배당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SK스퀘어를 중심에 둔 리밸런싱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 과거에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지난해 가장 먼저 대두됐던 이야기는 SK스퀘어와 SK를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성과를 SK스퀘어만 누리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SK가 SK스퀘어를 흡수합병을 통해 배당 수익과 함께 지주사로서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스퀘어가 지난해 투자 성과가 미흡했던 점도 이러한 합병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콘텐츠 웨이브, 스파크 플러스, 11번가, SK플래닛, 팀앤모빌리티 등 SK스퀘어의 주요 포트폴리오사들이 대부분 단기 순손실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룹 차원에서 투자 사업을 이끌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SK와 그럼 SK스퀘어의 합병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네, 사실상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네. 아무래도 SK가 SK스퀘어를 합병하게 되면은 현재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상장법인이 계열사를 합병할 경우 최근 종가, 그리고 1일 종가, 일주일 종가, 그리고 한 달 종가 평균을 내어서 가중 평균을 내어 합병 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SK와 SK스퀘어가 합병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합병 비율은 1대 0.75%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를 SK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주식 비중이 상당히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지난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경우 SK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SK 스퀘어 1억 3천만 주에 대해 약 1억 주를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최태원 회장의 현재 17.9%의 지분율이 7.53%까지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SK가 SK 하이닉스의 배당 수익을 누리게 되더라도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SK 스퀘어의 배당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스퀘어의 배당 가능성에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이유도 또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SK 이노베이션과 SK 텔레콤과 같은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SK 텔레콤이 올해 4월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예기치 못한 과징금 이슈까지 산적해 있다 보니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배당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과징금 규모가 현재 최대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배당 정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무게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K 스퀘어도 SK로 흘러가는 배당금이 줄어들 것을 보충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해 SK의 배당 곡간을 채우지 않겠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SK 스퀘어는 주주 환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공시 외적으로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SK텔레콤의 배당 규모 유지 가능성이나 SK이노베이션의 실적 개선 여부가 SK 스퀘어의 배당 여부를 점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SK 그룹 소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2위인 이더리움의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그리고 밤 사이의 움직임이 지금 제가 1시간 정도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675만 원을 넘어섰던 이더리움의 가격이 60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는 등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해서 이거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다시 추세가 좀 흔들리는 건가 하는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쪽에서도 가장 좀 두드러진 상승세가 보여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앞으로 관련한 알트코인의 움직임까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파월의장의 연설 그 전후로 엄청나게 가상자산들이 쫙 올랐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파월 그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왜 올랐는지 혹시 좀 짐작이 가시는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이야기해서 가상자산이 올랐다. 이 로직 아닌가요? 그 로직이긴 한데 네. 약간 지금 시장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8월 1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8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8월 1일에 이제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연내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기대감으로 사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고점도 돌파를 했고 얼마 전에 설명 주셨다시피 이제 한국 그 원화 기준으로 670만 원 넘게 이제 상승을 했던 것인데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했냐면 원래 이제 파월 의장이 7월까지는 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의향을 내비쳤었어요. 네. 그래서 7월까지 이제 FOMC 파월 얘기를 들어본 들어본 결과 지금 이제 PPI나 CP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8월 달에. 그래서 9월 FOMC 인하에 대한 그 공포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한 15일까지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했다가 사실은 그 잭슨홀 미팅 직전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을 했었던 그것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던 건데 월요일부터 좀 하락이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 9월 FOMC 인하를 시사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잭슨홀 미팅 당일에 또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명인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11명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블라드 전 총재, 연은 총재가 파월 의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FOMC 9월 FOMC에서 확실히 금리 인하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2026년까지 4번 정도 추가 인하할 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사실 상승 자체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오른 겁니다. 연속적.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4번. 네. 근데 지금 이제 주말 사이 나왔던 얘기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또 기사 분석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많아봐야 파월이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하고 일단 눈치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장이 이제 이런 이 시각이 시장에서 좀 우세하면서 아무래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단행하는 걸 기대한 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쪽에서는 연속적으로 최소 4차례 정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런 연속성과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는 그 금리 인하 폭이 기대감이 적어지자 지금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매크로 뉴스에는 안 나오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5% 넘는 하락이 있었는데 고래들이 팔았다고 그러던데요. 고래들이. 비트코인 고래 한 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10년 이상 된 고래 투자자 한 명이 어제 하루에만 한 2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22,000개가 얼마죠? 22,000개. 네. 22,000개와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이 분량인데 들고 계시네요. 네, 수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를 그리고 한 47만 개 정도 이더리움으로 바꿨어요. 그거를 그냥 매도하고 현금화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걸 이더리움에 샀다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빠진 거죠? 그럼 수급 유입돼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고래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도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가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이더리움도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을 판 건 판 거고 바로 샀어요 거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또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센티멘트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제 보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소폭 하락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만 이렇게 큰 하락이 일어났던 것은 요 고래와 어떤 기대 심리가 좀 나빠진 부분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면 그 고래가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샀다면 사실 이더리움에 뭔가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좀 나타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주춤주춤해도 이더리움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뭔가 탄력이 붙어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폭락이 보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더 의아한데요. 근데 이더리움이 사실 폭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5%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한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정도 하락폭은 사실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비트코인 하락에 따른 이더리움 하락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문제인데요. 원래
8월 19일 정도에도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모멘텀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하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고래의 매도 폭탄이 사실 이제 전체적인 수급이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인 시장에 있어서 어쨌든 수급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고래의 한 명의 그런 움직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는데, 사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그 가격의 상승이 엄청 났잖아요. 그렇죠. 이 최대한 4배 정도 지금 가격대에 대비해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1년에 기록했었던 전고점을 며칠 전에 돌파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 돌파가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났고, 그리고 굉장히 응축된 모습으로 이렇게 폭발하듯이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에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중에서 지금 4배 더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른바 이제 월가의 DAT 기업들이라고 새로 분류가 생겼어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들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DAT 기업들이 좀 전격적으로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또 스테이블 코인 이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블록체인으로 지금 주목받는 것이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4배 더 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그것을 예상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훨씬 더 올라갈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는 숫자를 만약에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대표님이 귀신이겠죠. 근데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시니까 어쨌든 우상향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시총이 이제 XRP, 리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리플은 결국에는 ETF 승인이 좀 지연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지금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연된 게 더 좋다라는 분석도 좀 이렇게 양분되던데, 이게 지연되게 좋은 건가요? 지연되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들어서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코인 2개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 두 군데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현물 ETF에서 네. 들어오는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DAT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더리움을 보유함으로 해서 그 이제 자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왔다 볼 수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냥 일반 어떤 시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압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올랐으니까 그 다음 주자는 앞서 잠깐 얘기했던 XRP, 리플과 또 솔라나라는 전망,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총상의 순서대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지금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솔라나가 약간 매수 압력이 더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 리플보다 네. 솔라나 쪽 왜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네. 최근에 몇 번의 상승 구간에서 리플랩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어요. 리플랩스의 매도 물량? 그러니까 리플을 발행하는 그 기업이 회사에? 리플랩스인데 리플랩스와 그리고 리플랩스의 어떤 창업자, 네. 설립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또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이게 우리 주식 시장으로 치면 대주주가 매도한 거죠. 주가 오르니까 매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제스랑도 엔비디아 매도하고 네.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매도하고 하던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미래성이나 어떤 그런 매수 압력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기 좀 어렵고 네. 특히 지금 시장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대주주가 매도 물량을 던지는 리플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아,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리플보다 확실히 솔라나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많군요, 여러모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네. 블록체인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숙제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SEC와의 법적 문제가 가장 제일 첫 번째 관건이었고 거의 약간 풀리는 식으로 이건 이야기를 하지만 끝났죠. 아직까지는 네, 이건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네. 괜찮은데 이제 ETF 승인까지 이걸 끌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솔라나는 다 모르시지만 ETF가 사실 승인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리플보다 먼저 ETF가 뚫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솔라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솔라나는 지금 인식 자체가 밈코인들을 자주 거래하는 블록체인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런 미래적인 어떤 느낌이라든지 내러티브가 작용할 만한 그런 좀 여지가 적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 솔라나의 별명이 이더리움 킬러거든요. 이더리움을 죽이려고 나온 블록체인인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블록체인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지금 RWA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블록체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미 이게 자리매김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네.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장에 대해서 산업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쇼핑도 해주고 뭐 결제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AI가 사용할 화폐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제 원화 아니면 신용카드 들고 가서 이렇게 긁을 수가 없으니까 그 화폐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지금 많이 밀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언젠가는 굉장히 흥하게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으로 예상하기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이제 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를 지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누가 쓰지? 라는 이제 상상을 했을 그러니까요. 때 수요가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마이크로 페이먼트예요. AI가 요 이제 아주 소액의 결제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제라는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하이패스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도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하이패스가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그럼 좀 답답해요. 그럼 좀 결제가 이상하죠. 됐다라고 말해야 그렇죠.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결제를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 나가는 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알아서 AI가 진행한다는 게 이제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이런 이제 승인을 정의인데. 내가 해줘야지 결제를 하는 게 안심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서를 사실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처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앞서 나갔다 너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뭐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세상이 올 거는 뭐 예상 가능하죠. 네. 10년 뒤에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관념이 완전 달라져서 정말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구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걸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선 이 질문에 대한 관점으로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진짜 상용화의 단계가 접어들게 되면은 신용카드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나라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이제 비율이 사용 비율이 거의 60에서 70%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네.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50%가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신용카드의 달콤함이 어디서 오냐면 사실 결제하고 내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한 달 후라는 데서 오거든요. 이게 가장 큰 네. 부분인데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쉽게 얘기하면 직불카드 결제랑 비슷합니다. 체크카드 느낌이죠. 네네. 그래서 바로바로 빠져나가는데 아주 좀 노골적으로 이게 극단화해서 얘기해 본다면 네. 지금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려면 한 달치를 미리 결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파짓을 해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그 신용 공여를 못 받는 부분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디메리트, 그러니까 메리트가 오히려 거꾸로 손해를 내가 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쉽지 않죠. 신용카드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이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이제 업체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가 2, 3%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안 받아주게 되는 그런 업장들이 늘어나면 또 자연스럽게 그 신용카드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그게 들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신용카드 수수료가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가게별로 영세한 가게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낮거나 네.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큰 데는 물론 많이 받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연회빚도 되잖아요. 네. 신용카드 할 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모닥거려서 사실 신용 공여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신용카드사에서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규모의 경제하고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뭐 이렇게 엄청 큰 규모로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지금 그냥 완전 기업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각 기업들,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주가에 부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왔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고, 또 최근에는 비트마인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서클 등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관련한 재무 기업이라고 하죠.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비축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벌써 총 보유량이 18,991개의 비트코인을 모았다라고 하네요. 근데 요거 지금 놀라운 사실인 건지 FTS의 일본 전 세계 지수에게 이 종목이 편입이 됐다. 네. 요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사 모으는 걸로 주가를 올리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DAT 기업. 네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의 유일한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메타플래닛이 이 정도로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업계에서도 왜냐면 아니, 이게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올랐으니까 좀 비슷한 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어떤 시장의 규모가 좀 다르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하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메타플래닛은 이제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으니까 저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네. 지금 FTSE 지금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관 자금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관 자금이 이제 그 비율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냥 어쩔 수 비율대로 없이 들어가는 비율대로 거죠. 들어가게 패시브로.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에 대한 유입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또 비트코인 사겠죠. 그렇죠. 네. 그럼 선순환 아닌가요? 기업 입장에선? 선순환이라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선순환이 되는데 또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되면 주식을 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매집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부각됐거든요. 네. 이전에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이 더 컸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대신에 스트래티지를 샀고 최근에도 비트마인이 먼저 이더리움보다 좀 상승세가 돋보여서 그런 쪽으로 사실 서학기밀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동조화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비트마인하고 스트래티지는 조금 다른데요. 달라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미 이제 셀럽이 됐잖아요. 의장이. 마이클 세일러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이게 지금 스트래티지의 어떤 상징과도 네. 같은 이 기업은 뭐 나중에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의장이 일단 안 팔겠다고 한다. 네. 근데 비트마인은 좀 다르거든요. 비트마인은 지금은 이더리움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으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더리움을 처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왜 처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처분하겠다고 얘기했나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 그 이제 비트마인의 어떤 문서, 이제 기업 문서 같은 네. 것들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파생 상품에도 투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게 우회적으로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숏을 칠 수도 그렇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숏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사실 기업으로 친다고 하면 비트마인이 저는 더 전망이 좋다고 보는 게 오히려 그냥 사 모으는 게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에셋을 사고
또 파는 거는 양방향이 열려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사기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비트마인은 그런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이 역할, 이 포지션 잡을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트마인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서클도 네. 예전에 한번 상장했을 때 서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100에서 고민하다 안 샀습니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해가지고 지금 욕을 $200 넘었다가 $123예요. $30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23까지 네. 내려왔는데 그때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렇죠. 왜 네.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사실은 서클이 이제 그 뭐 매출이 얼마고 연매출이 기대할 수 있는 연 수익이 얼마고 이런 부분을 기초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사셨잖아요. 네. 서학개미들이 특히 많이 샀고 지금 좀 과열 국면이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에 대한 투자가 과열이다. 비트마인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내가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혹시 들 때는 서클이 어떤 흐름을 겪었는지를 한번 참고하셔라. 이게 굉장히 그 핫할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최근에 월가의 어떤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일제히 9월 달에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명백히 아까도 이 8월 1일에 올랐던 것 자체가 금리 인하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동성이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코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리스크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반기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ETF에 대한 승인,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조금 더 빠른 뭐 절차들,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알트코인 시즌이 언제쯤 오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아직 안 왔어요? 이더리움이 그렇게 올랐는데? 예, 이더리움만 올랐고요. 나머지 알트들이 예전처럼 조금 막 이제 예전처럼 폭등하는. 예, 이더리움이 보통 10% 오르면 나머지 알트들은 뭐 맞아요. 스몰캡, 저시총 뭐 이런 친구들은 20%, 30%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오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1차적인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나요? 근데 오더라도 네. 사실 선별적으로 올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기억하는 그 알트코인 시장은 2017년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총이 보잘것없을 때 그때는 300원짜리가 갑자기 1,500원 그러니까 한 3일 만에 3배, 5배 오르던 이런 맞아요. 시장이어서 그런 상승세는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테마가 유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르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알트코인 시장이 언제쯤 올 거냐 이게 첫 번째 관심사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밥 안 쳐서 밥 지어서 안 쳐놓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되면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 한정에서는 금리 인하나 아니면 양적 완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발동이 될 거냐. 지금 뭐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내년 초 요때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호재가, 명확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것도 고래가 던진 것도 있지만 롱 포지션이 엄청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조금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배율로 롱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래가 이렇게 던지면 걔네가 이제 다 터지면서 하락폭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알겠어요. 왜 롱 포지션을 잡는지.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워낙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슈들이 많고 상방으로 호재들이 올릴 많고 만한. 지금 네. 트럼프 하는 거 보면 뭐 금리 인하도 연속적으로 할 것 같고, 어제는 또 리사 쿡 이사를 결국에 해임하지 막 않았습니까? X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리사 쿡 이사가 정말 해임이 되면 연준 안에 그냥 트럼프 사람이 4사람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거의 뭐 마음대로 금리를 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하락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네.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올라갈 것 같다. 한 번에
그 사람들이 다 맞아요. 먹을 그런 걸 주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견디기 힘든 장일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장이죠. 네. 그냥 이제 쭉 투자하셨고 모아갔던 분들은 또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안 오르겠어? 우상향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뭐야 내가 샀더니 빠져 하면서 겁나서 손절매를 하게 되는. 그러면 또 오르고. 네. 제가 최근에 시장 보면서 네. 와, 이 변동성이 이제 이전보다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급등을 했다가 네. 쫙 내리고 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런 장면을 지금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면 하락 시 계속해서 뭐 모아가는 전략이 좋은 건가요?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든지 추천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모아가는 전략의 그 핵심 팩터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사실은 팩터거든요. 아세요?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네. 계속 우상향을 얼마나 해줄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에 한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네. 얼마 전 우리가 16만 달러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죠? 비트코인 16만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16만 2천이 저는 지금 보이는데 12만 2천. 12만 2천이라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 원화 기준으로. 네. 저는 달러 기준으로. 예,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네네. 달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11만, 네, 11만 달러. 7천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예. 제가 원화 기준으로 봐서 오해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고점 갱신을 했었는데 그게 12만 3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향후의 목표치가 올해 연말까지 16만에서 20만 달러 사이. 16만에서 20만. 근데 이게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지금 월가 포함해서 가장 좀 지배적인 전망 구간이 16만에서 20만 사이입니다. 그 이더리움은요? 이더리움은 이제 저는 9월 전에 정고점을 갈 거다라는 것이 기존 전망이었는데 벌써 갔어요. 너무 빨리 가버렸고 네. 제가 볼 때는 한 한화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오르지 또 이건 않을까. 또 한화로 말씀하시네요. 자,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가 만 달러라고 해도 됩니다. 네, 622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700만 원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680만 원 정도 네. 터치를 했는데 요거 이제 연말까지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쪽집게 강사처럼 왜냐면 이게 이야기하는 것 또 같긴 물어보시면 한데.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이런 거 네네네. 여쭤봐서. 어쨌든 가격 전망이 사실 가장 궁금한 여러분들의 주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봤고요. 말씀하셨던 그 알트코인의 시즌이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운데 이게 퍼지긴 퍼질 텐데 이전처럼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되겠군요. 그렇죠. 옥석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옥석을 가리는 기준? 저희는 한번 경험했어요. 이미 7월 달에 상승을 암호화폐 시장이 좀 있었는데 7월에 이제 상승 테마가 스테이블 코인, 그때 지니어스 액트 통과가 그때 테마였거든요. 네. 재료였고 7월 18일에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는 약간 셀더 뉴스 식으로 나오면서 조정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때 올라갔던 코인들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디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치나 대출을 통해서 이자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에 딸려 있는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분류가 좀 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수익을 직접적으로 내는 가령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엄청 각광받고 있는 이 디파이 거래소 중에 하나가 하이퍼리퀴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말을 하고 있죠. 네, 네. 하이퍼리퀴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파생 상품이 주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요. 수수료 수익 중에 일부를 환원합니다. 예, 소각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돌려주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고 이런 부분들로 좀 상승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 좀 올라갈 때는 민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관심이 받았었는데 이제 돈 안 되는 어떤 코인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이퍼리퀴드 같은 곳은 거래소니까 이게 작동을 하면 거래 수수료가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백이라든지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승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반기에는 알트코인의 시즌이 돌아오면은 스테이블코인에 연관된 키워드에서 지난 7월에 올랐었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시총 상위인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어요. 네.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자기 생태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어떤 디파이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활동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규제 같은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리플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가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가기도 애매한 지금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가 강점이 뭐냐면 웹2 금융사들, 기존 레거시 금융사들이랑 파트너십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강점이었는데 이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꾸로 크립토 플레이가 좀 제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플랩스에서 좀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한국 그 투자자들이 리플에 특히 관심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영문을. 출연하는 데마다 리플을 물어봐가지고 네. 왜 이렇게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들 어쨌든, 리플을 달고 있죠? 네, 알려달라고? 네, 다 리플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의 관점에 있어서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솔라나가 훨씬 더 견조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리플은 지금 원화 기준으로 지난 7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에 2,000원대에서 4,000원대 거의 뭐 5,000원 육박하게 올랐다가 지금 4,000원 초반에서 계속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솔라나는 물론 이게 등락이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현재 19만 원대였다가 지금은 26만 원대인데 오히려 계속 우상향을 그려내고는 있어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오르는 분위기인데, 솔라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7월, 8월이 6월 말부터 사실은 나스닥, 뭐 S&P 500, 다우지수 전부 다 정고점 갱신을 계속했어요. 네네. 그 분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이가 됐고, 그렇죠.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뭐 사야 되지? 그럴 때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샀는데 이더리움이 내가 보기에도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네.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현재는 솔라나라는 거예요. XRP보다 솔라나다. 그렇죠. XRP보다 솔라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라나가 더 아까 이제 저의 가설은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의 가설은 XRP는 가격이 오르면 누가 자꾸 던져요. 위에서. 내부에서. 네. 솔라나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XRP는 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있죠. 솔라나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제가 얘기해 보니까 네. 리플 홀더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 얘기를.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드렸죠.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분개하고 계세요. 네. 왜 파는지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좀 약간 익숙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네. 그러면 뭐 리플 버리고 솔라나로 가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것저것 코인 시장에 있어서 하반기 투자에 있어서 또 궁금한 내용을 제가 대표님께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일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양시장의 움직임 여전히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92%로 아쉽게도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0.2%대 오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